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준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이 6월 1일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계절이 한 달간 빨리 찾아온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는 또 열대야가 생긴 그런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이 되면 햇빛이 쨍쨍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피부 온도가 평상시 실내에서는 피부 온도가 31도 정도 됩니다. 우리 체온은 36.5도인데 피부 온도는 외부로 온도를 자꾸 뺏기기 때문에 31도, 피 온도는 36.5도이지만 피부 온도는 31도쯤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기능과 피부에 있는 효소들의 기능이 31도에서 최적의 기능을 하도록 잘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으니까 피부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온이 33도, 34도, 35도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피부 온도가 31도에서 32도, 33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햇빛을 직접 받으면은 햇빛 안에 자외선도 있지만 적외선이라고 하는 광선대가 있습니다. 적외선은 열선이라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따끈따끈해지는 게 이 적외선이 피부에 흡수돼서 피부 온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높은 날, 햇빛이 쨍쨍한 날 밖에 나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특히 얼굴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 많아 가지고 피지 분비가 10% 증가한다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31도가 정상인데 32도가 되면 기온이 높은 데 오래 나가 있거나 아니면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 온도가 따끈따끈해지면서 32도로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 증가하게 되고요. 만일 2도 올라갔다, 31도에서 33도가 됐다, 그러면 피지 분비는 20% 증가하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 생기는 피부병이 있죠. 여드름 대표적입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 그것이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을 때 생기는 피부병이고, 또 지루습진,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여드름이나 지루습진이 증가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오랜 연구 결과 밝혀낸 열노화라는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받으면 광노화라고 하는 노화 현상이 생기는데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열노화라는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피부가 노화되기 쉽고, 또 여드름, 지루습진 이런 피부병이 많아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드름이나 지루습진이 많아지면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자꾸 생긴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름만 되면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마스크를 코로나 이후에 많이 쓰고 다니시잖아요. 마스크 속의 온도는 한 1~2도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숨을 쉬는 그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마스크 안에 피부 온도를 높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고 여드름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마스크 더하기 여드름이 아크네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넷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스크를 쓰면 생기는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피부 건강에 문제를 초래한다 하는 거를 오늘 인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름철에는 바야흐로 피부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항상 31도로 유지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5 분이나 했군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놓치신 분은 우리 비욘디에서 스트레스와 피부 노화 이런 거 한번 쳐 보시고 제 이름 쳐 보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 보시고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피부 건강과 피부 노화에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집에 있더라도 인제 식구들과 뭐 보통은 행복하게 잘 어울러 살지만 또 의견이 대립하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금방 지나갈 일이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금방 해소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다 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저속 피부 노화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제가 몇 가지 오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면 마음을 편안하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어지럽지 않고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명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동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조용한 데서 눈을 감고 그냥 현재의 상태 현재 상태가 행복한 편안한 상태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상을 쭉 하다 보면 긴장 모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이완 모드로 이제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이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이 피부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또 피부 노화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 그 두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명상을 통해서 분비가 감소될 수 있다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또 명상을 하면 피부 질환도 호전된다 하는 게 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건선이란 피부 질환이 있는데 건선을 앓고 있는 환자를 둘로 나눠 가지고 한쪽 그룹에는 피부과 약을 주면서 명상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또 다른 건선 환자에게는 똑같은 치료제를 주면서 명상을 하도록 하지는 않는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명상을 한 그룹에서 그 치료 효과가 훨씬 좋더라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또 이런 피부 질환이 다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도 호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럼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시끄러운 장소에서 명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집안에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셔 가지고 편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약간 이제 아무튼 편안한 자기한테 편안한 자세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눈을 감고 그다음에 숨을 규칙적으로 쉬는데 이렇게 가슴을 하는 흉식 호흡보다는 배를 이용해서 배를 부풀려 가지고 횡격막을 이렇게 아래로 당겨서 호흡을 하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시키는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머릿속에 인제 생기게 되는데 걱정거리 이런 거는 어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내 호흡 법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한 상태에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를 명상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잡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죠. 조용한 장소에서 10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호흡 조절이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하는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배를 부풀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폐에 공기가 차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를 이용해서 횡격막을 아래로 잡아당겨서 호흡을 한다 그래서 인제 복식 호흡이라고 하고요. 4-7-8 호흡법이라는 것이 인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저도 밤에 잠이 안 올 때 요 4-7-8 호흡법 두세 번만 하면 바로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4 초간 소리 내서 할 필요는 없고 인제 머릿속으로 4 초간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리고 횡격막을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부풀려지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공기가 폐에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7 초간 참습니다. 숨을 내쉬지도 말고 더 이상 들이마시지 말고 7 초간 참고 7 초가 지난 다음에는 8 초간 입으로 공기를 내쉽니다. 이렇게. 코가 아니고 들이마실 때는 코로 하고 7 초간 참고 내쉴 때는 입으로 8 초간 천천히 숨을 다 내쉬는 거죠. 입으로 숨을 내쉬는 그 과정이 부교감 신경을 시켜서 우리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 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 초간 참고 8 초간 입으로 내쉬는 그런 4-7-8 호흡법을 한 5 분에서 10 분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인제 주로 밤에 잠이 안 오면 한 이게 다 더하면 4-7-8 이면 한 19초 되잖아요. 그럼 그 20 초니까 1 분이면 3 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3번 하면 1분 동안 하거나 6번 하면은 이제 2분 하는 건데 그러면 벌써 저는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부교감 신경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회사 생활하면서 일을 한두 시간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진척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러면 의자에 딱 앉아 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4-7-8 호흡법을 1분 내지 2분 세 번 내지 6번 하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하면 보통은 인제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만은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하는 데니까 말하는 사람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 인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4-7-8 호흡법을 1분 내지 2분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싹 해소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일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대화 이런 것이 인제 자꾸 머릿속을 에 떠다니면서 잠을 잘 못 자겠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4-7-8 호흡법 하면 저의 경우는 직방입니다. 그냥 3번 4-7-8 호흡법 3번 내지 6번 하면 바로 잠이 어 예 오는 거를 항상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명상을 하실 때도 이런 4-7-8 호흡법이랑 병행해서 하면 참 좋다 이런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된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을 하면 피부에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염증이 감소해서 피부가 항상 건강해지고 또 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 제가 운동과 피부 노화에 대해서도 이 비욘디에서 2번에 걸쳐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또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심박수가 늘어나니까 어 이 피부로 흘러가는 혈류량이 증가됩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이제 운동을 꽤 심하게 하면 8배 정도로 혈류량이 증가하면 그 혈액 속에는 신선한 산소 산소하고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피로 가서 세포에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을 해서 피부 기능이 굉장히 피부 세포가 활성화되고 피부 기능이 향상된다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참 좋고요. 운동은 그런 면에서도 좋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가 자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죠. 자면은 푹 자고 나면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인제 "피부 손상을 재생시키는 시간이다." 제가 비욘드에서 숙면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 드린 적이 있고요. 또 "밤에 자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잠을 자는 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고 '나는 잠을 잘 잘 수가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분은 아까 4-7-8 호흡법을 꼭 한번 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인제 낮에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 곳곳이 산화적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 있는 이 항산화 성분이 스트레스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억제해 줘서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굉장히 좋게 유지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명상, 호흡법, 운동,
잠을 잘 자고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스트레스 안 받죠. 그리고 거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 고 시간만은 외부 스트레스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그 시간만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 자 그 규칙적인 자기만의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해서 생활 리듬을 좋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취미 생활. 여러분들 취미 생활이 뭐가 있으십니까? 아 네. 저는 요즘에 우리 홍해걸 박사님이 자전거 좋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내지 1 시간 꼬박꼬박 타고 있는데, 제가 동부 이천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전거 쪼끔 끌고 나가면 한강변 고수부지 요즘에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특히 해가 지기 직전 햇빛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좋은 날씨에 타고 와서 샤워를 하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런 취미 생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아무튼 즐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영화 구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듣기, 또 좋은 사람과 손잡고 산책하기 좋죠. 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를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하는 얘기는 잘 아실 거고, 어떤 기전에서 그런가 하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가지 SNS도 있고 또 제가 하는 화장품 회사에 관련 링크트리를 QR 코드로 이렇게 보여 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31년 6 개월 동안 환자 진료하고 또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연구하고 또 의과대 학생들 교육하고 31년 6 개월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정년을 딱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의무에서 다 해방하고 정년이란 어 이 시간을 맞이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저는 원래 밝았는데 밝아졌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화장품 회사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를 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어 기존 기존에 해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많이 배우고 하면서 그것도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별로 없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한평생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자님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교수님, 지난달에 두드러기가 몇 번 나서 응급실 다녀오셨는데 세 번째 두드러기가 났을 때는 호흡곤란도 왔어요. 병원에서는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나요?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답인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드러기면은 이제 피부에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팽진이라는 발진이 생겨오고 그것이 한두 시간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데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두드러기 이게 팽진이 인제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게 이 기관지 이런 데 점막에도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곤란도 생기게 됩니다.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면역 반응을 4 가지로 나누는데 일형 면역 반응입니다. 일형 면역 반응은 어떤 항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항원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든지 이게 항원이 될 수 있어요. 약물도 되고 음식 성분도 되고 또 균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인제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자기 몸이랑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가 주로 IgE 항체입니다. IgE 항체가 생기고 그 IgE가 비만 세포에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IgE가 붙어 있는데 어떤 항원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 IgE의 항원이 딱 결합하고 그러면 비만 세포, 영어로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데 그 마스트셀의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인제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인제 처음으로 생기신 거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생겼으면 아직 6 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급성 두드러기입니다. 6 주가 지나면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아마 힘내자님이 잘 생각하시면 내가 뭐를 먹었거나 어떤 약을 먹었거나 뭐 머리가 아파 가지고 두통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거나 기존에 먹지 않았던 어떤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뭐 이제 먼지가 많았거나 뭐 그 집에 가기만 하면 뭐 생기거나 뭐 이런 자기 몸에 뭔가 항원을 두드러기 유발 항원이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면 인제 두드러기의 원인이 이거구나 이렇게 원인 찾으면 그 원인을 피하면 되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제 6 주가 훌쩍 넘어가면 인제 만성 두드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는 굉장히 흔해요. 여러 사람 평생 한 번은 두드러기는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고 두드러기가 생기면 항히스타민제를 안 되면 인제 스테로이드를 짧은 시간 동안 인제 복용하면 두드러기는 좋아지고 또 두드러기가 재발하는 거는 또 우리 몸에 그 원인 항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못 찾으면 두드러기가 생길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약을 미리 갖고 있다가 두드러기가 생기려 그러면 그때 드시면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는 아니죠. 면역력이 오히려 어떤 성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어떤 원인에 면역력이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하게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고요. 어떤 물질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 면역력이 반응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법은 첫째 원인을 찾도록 노력을 해라. 두 번째 원인이 안 찾아지면 두드러기가 생길 때마다 먹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을 갖고 계시다가
어쩌다가 두드러기 생기면 그때 복용해서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좋고요. 만약에 두드러기가 매일 생긴다 그러면 생길 때마다 먹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복용해서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도록 2-3주 먹어 보고 계속 안 생기면 약을 한번 끊어 보고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자님 제 생각에는 두드러기 원인을 먼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빛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쬐면 피부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요? 비타민 D 부족으로 걱정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햇빛을 되게 싫어해요. 세계보건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WHO라고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전 국민이 다 알죠. 유엔 기구의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제기구라는 건 잘 아시고 계신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햇빛, 특히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이 피부암을 너무나 유발하기 때문에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했어요. 1급 발암 물질이니까 그걸 계속 받으면 피부에 피부암이 생기니까 철저히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피하면 비타민 D가 부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될까 봐 걱정인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알약 형태로 보충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비타민 D가 꼭 한데 그 비타민 D가 해서 햇빛을 받는 것보다도 더 햇빛이 피부암을 유발하고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또 제가 기억력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나쁜 작용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고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은 입으로 영양제 형태로 알약 형태로 복용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저도 햇빛을 철저히 이제 피해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비타민 D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비타민 D 부족한 환자한테 처방하던 약이 있습니다. 디카맥스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주말마다 토요일 날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D를 재보면 저는 비타민 D가 3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 비타민 D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햇빛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안 보면 안 볼수록 좋고 비타민 D 부족은 먹는 보충제로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매스컴을 보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햇빛을 많이 보면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뼈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 안 온다 이런 방송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나오셔 가지고 인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제 그분이 전공하는 뼈 건강에만 인제 집중을 해서 비타민 D가 많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꼭 비타민 D 하루에 필요한 거는 햇빛을 보지 않고 햇빛을 철저히 피해도 알약 형태로 보충제 형태로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후자 입으로 보충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D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이 2,000 단위쯤 됩니다. 2,000 단위. 근데 제가 오늘 좀 약간 복장 불량인데 이런 반팔이 아니고 인제
이 긴팔을 입고 얼굴 내놓고 했을 때 오늘같이 햇빛이 센 날에는 15분 정도 나가면 10,000단위가 만들어져요. 하루에 2,000단위가 필요한데 10,000단위가 만들어지니까 15분에 10,000단위가 만들어지니까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 때 필요한 햇빛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다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열심히 바르더라도 나다니시고 활동적이시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거 바르면은 비타민 D가 부족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 D가 부족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보충제 형태로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은 질문 해 주셔서 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주소를 우리 여기 B&D 여기 지금 저거 올려 놓으셨네요. 여기 aftertheraingifts@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 닉네임 그리고 선크림 당첨됐어요. 이렇게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정진호 교수님, 약산성 세안제가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지성 피부는 막상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하면 피부 트러블도 더 많이 오고 오히려 비누로 세안하면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그래도 약산성 세안제를 써야 하나요? 옛날에 공부한 피부과 의사들은 비누 써도 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네. 네. 일단 우리 피부는 정상 산도가 약산성이에요. 피부의 산도를 재보면은 5 내지 5.5입니다. 피부가 약산성 상태입니다. 혈액은 중성입니다. 우리 피는 중성인데 이 피부의 산도는 약산성이에요. pH 5 내지 5.5. 약산성 상태가 정상 상태고 약산성 상태에서 피부가 제일 건강하고 피부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피부 장벽도 약산성 상태에서 잘 만들어지고 피부의 모든 존재하는 효소들이 약산성에서 제 기능을 잘 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약산성 상태가 돼야 되는데 피부병이 생기거나 피부가 노화되거나 하면 피부의 산도가 자꾸 알칼리로 바뀌어요. 그럼 피부 건강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누, 고용 비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있는 딱딱한 고용 비누. 이거는 산도를 재보면 비누의 산도는 9 내지 10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품을 내서 얼굴을 닦으면 얼굴 비누 거품이 알칼리성이니까 얼굴의 산도가 약산성에서 자꾸 알칼리 쪽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럼 피부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 질문하신 분은 약산성 세안제를 하면 피부 트러블이 더 많이 나오고 비누로 세안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과학적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를 거품을 잘 내서 오래 닦지 마시고 피부에 붙어있는 불순물이나 기름기 오염물질은 비누 거품으로 10초면 다 닦기입니다. 10초를 넘게 이제 막 비비면 그 비누 거품이 그 약산성 세안제의 거품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기름 성분을 빼기 시작해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약산성 세안제로 너무 오래 비벼서 피부가 더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옛날에 공부한 피부과 의사들은 비누 써도 된다고 해서 저도 옛날에 공부했습니다. 저 7, 8학번이고요. 옛날에 공부한 피부과 의사인데 저는 비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우리 질문하신 분에게 약산성
이건 세안제는 아닌데 샴푸엔 받습니다. 그러니까 샴푸 머리 감을 때도 하고 샤워할 때도 쓰시고 당연히 얼굴로 세안할 때 쓰셔도 되는 약산성 세안제거든요. 제가 이 선물로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누 거품을 잘 내서 얼마 동안 피부에 부드럽게 문지르라고 말씀드렸죠? 10초 이하입니다. 10초 이하로 문질러야지, 그거보다 많이 하면 피부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피부가 손상되면 피부 트러블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fter the Rain 기프트 저기에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바르는 화장품, 비타민C, 나이아신, 아데노신, 레티놀 등등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바르는 거는 흡수율 때문에 보습과 자외선 차단제 빼고는 의미 없다는 의사분들도 계셨어요. 네, 우리 피부에 뭘 바르면 그 바른 성분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뚫고 지나가서 피부 안에 살아있는 세포에 영향을 미쳐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피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 피부 장벽은 죽은 각질 형성 세포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1:1의 비율로 거기를 꽉 채우고 있는 기름막입니다. 그렇죠? 기름막이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은 기름과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은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용성 물질이라야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 장벽을 뚫고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의 공간보다 크기가 작은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달톤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500달톤 이하의 작은 물질이면서 지용성이라야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를 통과해서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약들 있잖아요. 바르는 약. 항생제, 후시딘이라든가 그런 항생제 물질, 또 곰팡이를 죽이는 무좀약, 그런 거,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성분, 그런 거는 바르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도 없애고 또 균도 죽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용성 성분이고 또 크기가 작아서 그럽니다. 근데 바르는 건 편하잖아요. 근데 바르는 약이 많지 않은 이유가, 먹는 약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효과 있는 성분들이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기름에 녹지 않는 수용성 물질이거나 하기 때문에 바르는 약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 주신 비타민C, 기름에 녹지 않습니다.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 화장품은 발라봐야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없죠. 나이아신, 이 나이아신은 수용성입니다. 비타민C랑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나이아신 그거는 어떻게 통과를 잘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화장품이 있긴 한답니다. 그렇지만 나이아신도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되긴 한데 일부 흡수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아데노신, 레티놀 이런 거는 지용성이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안 되고 지용성이면서 크기가 작은 성분들은 피부에 흡수돼서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는 굳이 피부를 흡수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피부 겉에서 막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흡수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면 피부 겉에 묻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흡수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흡수 안 되는 성분들로만 구성된 자외선 차단제가 더 좋은 거고요. 보습 크림은 이 각질층에 흡수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1:1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부족해져 있는 각질층의 지방층의 지방을 지질을 보충해 주고 또 ABH 당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성분도 흡수가 될 수 있는 작은 당성분들을 하는 그런 보습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보습 크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만든 페이셜 크림인데 얼굴에 바르면 얼굴에 있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보습 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잖아요.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그래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야지 제일 좋은데 보통 보습제는 이제 뭐 올리브 오일을 바르거나 바셀린을 바르거나 하는 거는 기름을 발라줘 가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는 그때뿐이고 실제로 좋은 보습 크림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약산성 보습 크림이어야 돼요. 약산성으로 만들어져야 피부가 원래 약산성인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뀌거든요. 피부가 약산성일 때 피부 장벽을 재생시키고 피부 장벽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게 지질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1: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부족해지면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제가 요 페이셜 크림에는 지질 성분을 1:1:1 보통 세콜지라고 그러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1:1:1 비율로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새로운 성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당성분입니다. 그거를 제가 ABH 당성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ABH 당성분은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성분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 당성분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건조한 피부에는 그 당성분이 감소되어 있거나 소실돼서 피부 장벽의 기능이 많이 망가진다 하는 거를 확인해서 제가 그 ABH 혈액형 당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특허를 내고 여기에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셜 크림은 얼굴에 바르시면 얼굴의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발라보시면 어우 내 피부가 얼굴 피부가 이렇게 보들보들해지고 좋아지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것과 피부 열이 상승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디카맥스, 비타민 D는 처방받아야 할까요? 네. 저도 자전거 탈 때, 또 가끔 골프 칠 때 저는 마스크를 씁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 마스크. 자외선이 엄청 이 피부 건강에 나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 위에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이렇게 숨구멍이 나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거나 코로나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통과할 만한 모든 그 틈을 막아 놓은 그런 마스크를 보통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쓰면은 그 안에 온도가 확실히 높아지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쓰는 것도 미세먼지가 통과하지 않기에
만든 마스크를 쓰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인제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할 때 쓰는 그런 자외선 차단 마스크는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호흡한 더운 공기 더운 이 숨이 밖으로 잘 배출이 돼서 그렇게 보통 마스크처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요. 비카맥스, 네, 비타민 D가 인제 칼슘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약인데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인제 용량이 큰 것도 있는데 예.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1-2 개만 더 받 다음에 강의가 또 있나요? 방 방송이? 네. 없다고 하니까 제가 5 분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평사마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평사마귀가 얼굴에 많이 퍼져 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피부과 치료가 너무 비싸요. 네. 편평사마귀는 균이 있죠. 유발하는 균이 있어요.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균입니다. 그게 얼굴에 감염이 돼서 그래요. 파필로마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균이에요. 바이러스는 현대의학에서 죽이는 약이 없죠. 우리 면역력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많으면 언젠가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면역력이 이 편평사마귀 파필로마 바이러스를 면역학적으로 공격해서 이겨내면 편평사마귀가 없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사마귀가 평생 있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인제 건강에 이상이 없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편평사마귀가 없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거고, 이 피부과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 편평사마귀 감염된 그 사마귀를 없애주면 사마귀 바이러스 균 자체를 줄여주는 거니까 면역적으로 더 이 사마귀를 이겨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적군의 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꼭 미용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꼭 치료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편평사마귀처럼 보이지만 편평사마귀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편평사마귀가 첫 번째, 편평사마귀가 100% 확실한지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편평사마귀가 확실하다 그러면 둘째, 치료할 거냐 말 거냐, 미용적으로 문제가 심해서 꼭 치료하고 싶으냐 아니냐, 이거 결정하시고, 세 번째, 미용적으로 견딜만 하다 그러면 1-2년 지켜보셔도 되고요. 꼭 치료한다 그러면 이제 몇 군데 제거하면 나머지 거는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피부과 치료가 비싼 이유는 이게 보험 혜택을 못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드리고, 교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 비법이 있으신가요? 항상 웃는 얼굴이셔서 어떻게 네. 저는 글쎄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게 마음을 항상 편하고 편안하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이 명상이잖아요, 그런 훈련 방법이. 그래서 눈 감고 조용한 데 가서 지금 현재 집중하고 내 머리를 어지럽히게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게 인제 명상인데, 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해도 '잘 될 거야.' 누가 날 미워해도 뭐 '괜찮아.' 그런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고 뭐라 그럴까, 아무튼 좀 걱정이 적은 편이라 그럴까? 아 아무튼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자꾸 찡그린 것보다 웃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자꾸 웃게 되네요. 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샴푸도 약산성 써야 되나요? 두피 건강에 좋은가요?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은 편입니다. 교수님. 100% 약산성 샴푸를 써야 됩니다. 제가 이 샴푸는 하나뿐이 안 가져와서 더 드릴 수는 없는데 약산성 샴페인 바스예요. 약산성을 쓰시면 되고요. 머리는 부드럽게 약산성 샴푸로 거품을 내서 어 머리도 10초 거품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손가락 박박 하지 마시고 '기름만 제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기름기 많은 음식이 묻은 설거지를 퐁퐁이나 이런 걸로 거품을 내서 요렇게 닦아 보면 10 초쯤 거품을 이렇게 닦고 흐름물에 하면은 기름이 싹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 초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이 샴푸나 비누나 또 세안제나 이런 거품이 기름기를 빼는데 필요한 시간 다 측정을 해 보니까 10 초면 충분하다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증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반드시 약산성 어 샴푸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도 되고 질문도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에 다시 반가운 어 얼굴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